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먼저 이제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노벨상은 굳이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세 분야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다뤘는데요. 먼저 뭐 물리학상에서는 양자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화학상에서도 방금 보셨듯이 이제 분자 구조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 생리학상에서도 결국에는 세포 내에 있는 면역 체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작은 구조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든 다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오는데, 그러한 인간들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혜린 교수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뭔가를 합성을 해서 적어도 그냥 우리가 보는 광학 현미경 정도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그 결정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면 이 안에 기공이 있는지 어쩐지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게 당연히 엑스레이 디프렉션, 일렉트론 디프렉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펙트로스코피들, 왜냐하면 MOF는 굉장히 그 복잡게 커다란 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합성 툴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칫 오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뭔가를 하나 이제 마플 합성하면 여기에 따라 붙는 분석이 뭐 10가지는 기본적으로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물리학자 그리고 물리화학자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조 분석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생리학 분야에서는요, 올해 노벨상 같은 경우는 조절 세포의 발견이었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 뭐 물리나 화학에 비하면 좀 더 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오늘 강의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뭐 조절 세포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해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그걸 어떻게 그걸 연구하느냐고, 어떻게 보느냐고, 그걸 이제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생물학은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현미경으로 계속 늘 실시간으로 보는 건가? 그런 연구 기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드문 일이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는요. 저희는 항상 기존 지식 때문에 가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뭐 빼고 하면 진짜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실험을 디자인해서 증명해서 그걸 또 증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 설명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때 가장 그것이 물 샐 틈 없이,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대조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물 샐 틈 없이 하는 게 또 좋은 논문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가설과 실험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늘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리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그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리 연구를 계속 오래 하거나 보면 그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은 오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실험도 그렇고 이론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진짜 겪고 있는 듯한 문화일치 경제가 돼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타이핑을 할 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 하나씩 보면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기억을 치겠다 그러면 벌써 쳐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의 감각이 확장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시 세계까지도 제가 끌어들인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가 발전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거시 세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져서 사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연결돼 있다. 미시 세계가 어디서 끝나고 거시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경계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시 세계로 많이 다가올 수 있다 양자하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 얘기를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관측을 해야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엑스레이 디프렉션 같은 복잡한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관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개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런 게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정확도 같은 거에 어떤 의료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그럼 인간이 보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관측의 영역에서 인간의 어떤 편견? 뭐 네. 주관 이런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혹시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전에 여기 방에 계신 대부분의 그 분들이 아까 결정 구조의 현혹이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다 그랬던 겁니다. 마프 연구란 초반에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너무나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 방에 현혹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죠.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디펙트가 거기에 반드시 있었을 거다 이렇게. 근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그렇다라고 집단이 믿어가면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의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결함이나 이런 게 처음에 있는지 모르고 왜 너는 합성하면 표면적이 반밖에 안 나와 너는 실패했어 그런 실패한 결과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뭔가가 아닐 때는 왜 아닌지 그렇다면 그게 다시 반전이 되어서 그게 다시 뭔가 촉매로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흡착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간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인간의 그 특히 화학자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아까 합성한 후에 뭔가 구조를 보는 그런 것만으로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흡착이 되는 순간 아니면 뭔가 결합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막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요즘 말하는 인시추 또는 오페란도 이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정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내 눈으로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보겠어라는 그 툴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이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난 게 아까 전에 신희철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이런 관측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또 결국에는 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었다 뺐다 한다든가 결국 인간이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굉장히 그럼에도 그러니까 요새 AI가 되게 붐이긴 한데 그런 걸 얘기 들으면 또 AI를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역할이 여전히 과학에 있는 것 같거든요. 쟤는 이제 아직 포스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연 이 과학을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움과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AI가 뭐 노벨상 수상 정도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지 뭐 그런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예. 되게 좋으신 질문이고요. 사실 AI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인간의 직관으로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잘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어떤 의미를 추출하는 것에 AI가 굉장히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 바이오, 의료 이런 분야에서는 AI가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좀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노벨상 같은 경우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지금 같은 AI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AI가 그 사카구치 교수님의 연구에 도움이 됐을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떤 말단의 수단적인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분이 여기에 이런 중요한 세포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근거를 얻고 그게 어떤 세렌디피티, 우연의 발견이건 어떤 의도된 거건 간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어떻게 또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가장 단초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역시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에 아주 말단의 작동들은 이제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결국 노벨상도 그런 근원적인 아이디어와 그 발견해 주는 것이거든요. 역시 아직은 AI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참 다행인 이야기인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광훈 교수님께 하나 더. 아까 전에 이제 결국에는 미시적인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거시적인 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 이런 근데 저희 이제 양자역학을 추구하는 건 계속 미시 세계를 파고드는 건데 이런 미시 세계를 계속해서 다루는 이제 인간의 시도 이런 거의 끝에 인간은 다다르는 그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좀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저한테만 어려운 걸 주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질문의 끝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측정이 오히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근데 양자역학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측정과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의 측정은 반드시 시스템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도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인간과 우주를 보통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 없고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경계는 어딘가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그 양자 컴퓨터에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길게 들어갈 시간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측정이라는 건데 측정을 했을 때 파동에서 붕괴되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측정을 할 때 측정이 무엇이냐 거기가 굉장히 묘한 부분인데 측정이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어떤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 내에 인간의 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의 경계는 어디인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질문 자체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자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묘한 경계선을 계속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끝을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들의 워밍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들께 아까 못다한 질문을 이 강연장에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내용에 아까 강연 내용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방금 제가 드린 것처럼 이상한 철학적인 질문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미시세계 물화일체 답변해 주신 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초전도체 저항이 0이니까 외부 에너지가 없으면 전류도 0일 것 같고 터널링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때 전자의 양자 터널링에 의해서 전기 회로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 조선순 접합에서 양자화는 네. 아까 그 포텐셜 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기 양자 시계가 딱 맞는 그 조건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원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조선순 접합도 큰 하나의 원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자화 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전자가 어떤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그거를 정합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항상 양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도 그렇고 왔다 갔다 거릴 네.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에서의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 양자화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파동이 양자화되는 게 곧 에너지의 양자화로 연결이 돼요. 네, 같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이 여기 바로 옆에 계신 친구분. 저도 그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셉슨 접합을 이제 하나의 원자라고 본다면,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 큐비트가 좀 여러 개 필요하고 네네네. 또 각각의 상호작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뭐랄까 그
원래 더 기울어져야 하는데 딱 유지되는 그 초전류의 네네네. 정도가 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깨져요. 깨지고 되게 그걸 조절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실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아까 그 IBM 거 보여드렸지만 큐빗이 127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더 1000개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합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근데 그걸 결합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깨트려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걸 잘 하고 만드는 게 지금 진짜 열심히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 상호작용 시킬 때도 그게 잘 안 깨지고 잘 유지가 되도록 양자 시계가 잘 짝깍짝깍짝깍 잘 움직이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도 상호작용하고 바깥에 베스라고 그러는데 바깥에 외부 환경하고도 상호작용해서 이걸 막 다 깨트려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깐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혜리 교수님께 네. 연락을 질문 주셨고 최준영님께서 최근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AI를 이용한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머프를 합성할 때 예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리간드, 금속 이온의 종류, 비율, 온도 등의 합성 조건을 입력하면 합성되는 머프의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지 혹은 구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야기 교수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노력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설계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I 마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그 리간드와 어떤 애들을 조합을 하면 어떤 마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성능을 가질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카이스트의 김지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계산화학자신데 이분은 최 마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 GPT가 아니고 최 마프였다고 기억하는데 그 사이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검색을 하면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마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뭐 텍스트 마이닝 뭐 많은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사실 마프가 이런 그 AI 또는 자율,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랩 또는 뭐 오토메이티드 랩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보셨듯이 설계가 가능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툴까지 합쳐지면 지금 마프의 미래가 어느 정도까지 많은 다양한 그리고 정말 탑을 찍는 이산화탄소 흡착의 탑인 물질, 수소 저장하는 탑인 물질들이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속도가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합성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아까 그 스크리닝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걸 자율화시키고 AI까지 도입하면 저는 그 연구자들이 AI를 이렇게 마치 그 피노키오 이렇게 조절하듯이 잘 조절하면 엄청난 파워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생리학 분야에서 질문은 또 없으실까요? 아 예. 저는 박건 교수님께 예, 좋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학생인데요. 제 관심 분야가 그 자가 면역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에 그 퀴즈인가요? 아마 퀴즈 성함을 아닙니다. 헷갈리셨나요? 아, 네. 그 정확한 누구에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하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생물학적 제제나 면역 억제제를 쓸 때 이제 그 기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 혹시 그 팩터를 Treg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신지 또 네, 연구 방향이 이름이 어떻게 잘못된 것 되시는지. 같습니다. 이름이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건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치료를 할 때 네, 자가 면역 치료를 누군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거에 있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원인이 T 레귤러토리 T 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귤러토리 T셀을 좀 떠나서도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의학 전체를 본다면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류의 약을 그냥 처리를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를 치료하는 거를 옛날식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트렌드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암 치료입니다.
실제로 암 치료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폐암이어도 어느 유전자에 드론 변이가 있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학에서도 분야가 좀 다른 분야는 좀 약간 뒤늦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좋은 생물학적 제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고 건선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나 같은 질병의 100% 환자가 그게 약이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전이건 뭐건 간에 이걸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분야가 약간 암보다는 좀 뒤쳐져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아주 기전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이걸 써본 다음에 실패하면 이제 경험적인 거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전에서 여러 가지가 관여할 텐데 T렉은 분명히 그 중에 한 요인은 될 겁니다. 그런데 T렉이 글쎄 반 이상을 차지하는 퍼센트일 것 같지는 않고요. 면역 관련된 수많은 유전자들의 다른 스닙, 그러니까 그 다른 변이체, 변이형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엮여서 아마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혹시 자가 면역 이상 T 세포의 생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항원에 대한 T세포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고요. 그 아까 제가 오늘 이번 노벨 면역상은 아니지만 노벨 의학상은 아니지만 중추 면역 관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흉선에서 완벽하게 그 작용이 일어나면 사실 우리 몸에는 조절 세포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가 면역 세포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돼 있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또 하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저는 가끔 가다가 제 피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그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세포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존재를 하는데 한 번도 활성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활성화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백반증이라는 제 멜라노닌 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아마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세포는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조절 세포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도 그것 때문만은 100%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영역은 좀 무궁무진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생기는지, 또 생기더라도 조절 세포가 그것이 전부 다인지, 또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제2, 제3의 어떤 방책들이 또 있으니까요. 스틸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연구할 여지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이쪽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암 쪽에서 이제 그 쪽에 있는데 CD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가 면역 조절하는 그런 백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까지 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CD4나 CD25랑 T셀이랑 폭스P3로 이렇게 지금 노벨상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셀레노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첨가가 된다면은 더욱더 활발한 그 면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주 업적이 뭐 노벨상이 의학상이 명확하게 주어진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쉬고 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에 주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억제하는가에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용 방향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로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에 치료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신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쓰더라도요. 백신 같은 건 이미 쓴 지가 200년이 넘었거든요. 인류가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활성화된 공격자들을 좀 약간 잠재우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들의 특효약들이 좀 더 더디게 발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백신이라고는 되게 안 부르고요. 요즘에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 항암 면역 쪽에서 CAR-T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내 세포를 암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세포가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조절 세포 원래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특이하게 그 CAR-T 유전자를 넣어가지고요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서 자가 항원을 공격하는 그 T 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그걸 잠재우는 그런 식의 또 치료법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좀 상상을 하는 과학자들이 상상을 하면 이번 노벨 생리학상과 같은 그런 업적 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응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CAR-T이기도 한 거고요. CAR-T렉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은 다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에 질문 있습니다. 네, 박건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강연 주제는 물론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초전도체 말고도 다른 뭐 광자나 아니면 이온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초전도체 말고 그 다른 관련된 뭐 광자나 이온으로 이용해서 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돈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이온을 이용하는 회사에 이제 한국 분이 만드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런 질문도 하셔서 굉장히 제가 민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그거를 말씀드릴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전체적인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그 양자 컴퓨터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초전도체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특히 조사수 조법. 초전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도. 근데 조사수 조법 그 중에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덧이라고 그러는데 이온을 가둬둡니다. 포텐셜 웰에. 그래서 아이언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중성 원자도 있고요. 중성 원자도 있고 그 다음에 광자도 있고요. 심지어 예전에는 지금 많이 안 하는데 다이아몬드에 그 결점이 나오는데 거기가 양자 큐브에 쓸 수 있다. 다이아몬드로 컴퓨터 만든 거 진짜 예쁘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크게 세 가지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이온 덧, 중성 원자. 근데 중성 원자는 주로 이제 대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이온 덧까지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가 어느 거에 낫다고 볼 수 없는데 일단 큰 회사들이 하는 거는 초전도체가 많습니다. IBM, 구글 이런데 큰 회사들이 여기에 돈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아마 회사들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모릅니다 아직. 서로 싸우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그 기반들은 사실상 투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시도를 해본 거고 뭐 안 된 것들은 좀 안 된 거 기본적인 거는 투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시도를 투 스테이트만 만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큐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근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나노 파티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표면의 특이성들을 이용해서 캐핑 에이전트 같은 것으로 이제 몰폴로지를 조절하곤 하는데 이 마프 같은 경우는 표면 특이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이런 몰폴로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표면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 그게 없다면 구조가 다르더라도 특정 결정 모양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요. 마프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 구조, 뭐 어떻게 보면 결정학적으로는 뭐 크리스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 모양이 심지어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결정 구조가 있으면 결정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거야라고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구조와 표면 특이성은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캐핑 에이전트를 넣어주면 그 한쪽 면만 막아서 못 자라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나노 입자를 로드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면 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구 형태로 만들지. 마찬가지로 마프를 사이즈를 작게 하느냐, 아니면은 뭐 로드 타입으로 만드냐, 판상으로 만드냐 조절할 때 그 표면 특이성을 이용하면 그걸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종류의 캐핑 에이전트를 쓰면 거기에 성장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을 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세 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순서로 가도록 할까요? 문혜리 교수님부터. 네. 아까 전에 중간에 좀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실 약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질문 들으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계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데도 너무 좋은 날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올해 노벨상이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질문해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 특히 이런 기초과학, 자연과학에 끝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로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함께 연구를 하긴 합니다만 아주 가끔씩 오늘처럼 이렇게 대중과 함께 이제 강의도 드리고 또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을 가끔 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제가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가요. 오늘 같은 이런 질의응답 속에서 제가 또 연구거리를 얻어갑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약간 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서 뭔가 추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청중으로서 또 듣고 이해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과학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입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연 오늘 저도 재밌게 했고요. 제가 한 강연을 재밌게 들으셔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많이 싸우고도 있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 자체는 원리적으로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언제쯤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우리나라가 진짜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 되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맨 끝에 허를 찌르는 질문이 나와서 이따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물리학도로서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등과학원과 카오스재단 그리고 저희 강연자와 그리고 저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